네, 아침 이슈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로는 음마 아파트 전셋값 또 껑충, 가짜 굴비가 기가 막혀,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중국 관광객이 돌아온다. 이 네 가지 이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이슈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원 교수, 법무법인 오킴스 엄태섭 변호사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좀 한풀 꺾였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그런 지표들이 계속 나오는데 전셋값은 사실 좀처럼 좀 꺾일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12.16 대책 이후 3주 만에 전셋값이 1억 6천만 원이나 뛰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우선 최근 그 강남의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12.16 대책 이전에 가격에 비해서 강남 4구의 전셋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이번 주에 0.2%가 올랐어요. 서울 지역 평균 한 0.15%에 비해서 네. 상당히 이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용 면적 76.79제곱미터가 한 23평형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평형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5억 8천에 이제 거래가 됐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후에 12.16 대책 이전에 그 4억 2천만 원 하던 것에 비해서 1억 6천만 원이나 이제 상승한 그런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네, 역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음마 아파트 사실 강남 중에서도 학군 수요가 가장 많은 대치동 아니겠습니까? 네. 이쪽 지역 상승폭이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겨울 방학 이사철이라든가 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그 청약 수요 이런 것들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폐지 그리고 또 정시 확대와 같은 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강남구라든가 목동에 위치해 있는 양천구라든가 네. 이와 같은 그 학군 인기 지역에 아무래도 지금 전셋값 매물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특히나 그 1억 6천이 오른 것은 그 대치동의 음마 아파트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예. 것처럼 76제곱미터의 평형인데 작년에 4억 2천, 작년 12월 기준 4억 2천 정도 하던 매물이 이번 주에 5억 8천까지 오른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학군 수요가 몰린 그 서울 목동의 경우에도 네. 최소 2, 3천 이상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서 저희가 아파트 전세가 변동률을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서울 시내 지금 아파트 강남을 비롯해서 양천구 이런 곳들은 전세값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지금 그래프도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전체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는 좀 하향 안정세되는 건 아니냐라는 일부 주장들도 있더라고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예, 그래프에서도 좀 볼 수 있는데 네. 학군 수요가 있는 강남에 비해서 그 기타 지역의 전세 시장은 약간 그 상승세가 둔화된 게 사실입니다. 네. 한국감정원에서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아까 평균이 0.15% 올랐다고 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죠. 전주에 비해서 좀 둔화됐죠. 전주에 그래프 보게 되면 0.19%였거든요. 상승세가 조금 둔화됐어요. 근데 사실 강남은 이제 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는 둔화됐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이제 둔화됐냐 보면 강북 14개구가 이제 그 상승폭이 둔화된 거죠. 강북이 둔화된 예, 거군요. 강북 14개구가 이번 주에 전셋값이 0.08% 상승해가지고 전체 평균치를 이제 둔화시킨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강남은 올랐고 전세 가격이 이제 강북 쪽으로 둔화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향후에 강남에 대한 그 전세 매물의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겠네요. 너무 지금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전세 쪽으로 옮겨오면서 품귀 현상이 생기는 게 강남과 인접한 이제 강북 쪽에 오히려 이제 가격이 이제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전세 수요로 옮겨가면서 향후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오히려 강북 쪽도 좀 가파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살펴볼 지표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반전세 비중이 최근에 많이 급증했어요. 지금 한 달 12월 사이에 때. 급증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게요. 이 내용을 보면 그 저금리 아무래도 이제 저금리 그렇죠, 기조에서 예. 그리고 또 보유세가 증가하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전세 보증금을 늘려서 받는 것보다는 월세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지금 유리한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그 양도세와 같은 그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실거주 의무 기간이 또 강화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본인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전세 매물이 아무래도 이제 줄어들겠죠. 현상이군요. 풍기 현상이 일어나고 예.
또 학군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뭐 진즉에 전세는 다 빠지고 네. 지금 반전세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와 같이 매물이 워낙 적은 상황에서 전세 대출금 규제마저 지금 강화가 그렇죠. 되는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반전세라도 들어가야 되지 그런 입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결국은 이런 그 정부의 무리한 그 규제가 전세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불안정한 주거 형태인 반전세를 늘리고 있다라는 그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데이터가 저렇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포인트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한 2주 정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선물을 뭐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굴비 선물하시는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많죠, 같습니다. 아무래도 가짜 굴비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가짜 굴비를 팔아서 무려 650억 원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받았더라고요. 예, 뭐 굴비하면 영광굴비가 유명한데요. 그렇죠. 영광굴비를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특히 이제 설 이제 연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예.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특히 중국산 그 조기를 이제 영광굴비로 속여가지고 속였군요. 판매해서 한 650억 정도의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 4명이 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선고를 이제 받았고 특히 이제 서울 서부지법 그 재판부에서 요 그 실형 사유를 밝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지역 특산품인 영광굴비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부당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정상적인 어떤 상거래 질서가 무너졌고, 그로 인해서 소비자 신뢰가 많이 이제 낮아지면서 결국은 이제 영광굴비 브랜드에 대한 그 불신이 결국 그렇죠. 생산자하고 지역 이미지까지 훼손시키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실형에 대한 그 선고 사유를 이제 밝혔죠. 지금 역대 가짜 영광굴비 사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규모인 네. 건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일당 안에 굴비 명인도 포함돼 있다는 건데 명인은 또 무슨 얘기예요? 그러게 이게 저도 무슨 일인가요? 그 앞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3년 네. 실형을 받은 그 최고형을 그러니까 그 3명 네. 공범 3명 중에 가장 높은 실형을 받은 그 박모 씨가 바로 그 명인 굴비 굴비 명인입니다. 예, 바로 굴비 명인이고 이분은 그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뭐 그 영광굴비의 어떤 브랜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불신으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 사실 이 각자의 자부심을 갖고 평생을 바친 어떤 유사한 직역의 다른 명인들에게까지 그렇죠. 그분들의 어떤 명예도 좀 같이 함께 그 뭔가 이렇게 훼손되죠. 훼손된 네. 그런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참 이 명인이라는 호칭이 쉽게 붙는 게 아닌 걸로 네.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명예에 좀 자신이 좀 오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명인도 못 믿고 영광굴비라는 것도 못 믿으면 결국 소비자가 정말 이게 진짜 영광굴비인지 아니면 뭐 중국에서 들어온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화면에 그림도 나가고 나와요. 있네요. 예. 예. 영광굴비가 사실 중국산하고 다른 점을 소비자가 직접 구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가공 작업 자체에 기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 작업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영광굴비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이렇게 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중국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외 특징상으로 봤을 때 영광굴비 같은 경우는 중국산에 주로 이제 그 부세, 뭐 나오고 수조기 있네요. 이런 것들을 네. 이용하는데 참조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산에 비해서 국산 그 참조기를 이용하는 그 영광굴비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부분에 다이아몬드형 돌기가 있다고 그래요. 네. 유심히 좀 보시면 어떤 구별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또 그 제조 과정에서 섭관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섭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네. 소금을 친 그 조기를 이 켜켜이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이 잘 배게 만드는 전통 방식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지프로 이제 엮어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그 해풍에 말리면서 이제 그 영광굴비 같은 경우는 중국산에 비해서 살이 단단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구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어렵네요.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한때 저 노란색 배 노란색이 참조기라고 그래서 색소를 이용해서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란색을 입혀서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물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초부터 지금 각종 보험료, 뭐 카드 수수료 인상까지 그야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뭐 다 지금 전부 다 오르고 있는데 네, 네. 슬프네요. 뭐 결국 이제 보험료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보험료 얘기부터 먼저 하면 예. 우선 그 자동차 보험료 이게 지금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약 3%까지 지금 오른다라고 하고 있고 또 실손 보험료도 9%까지 지금 인상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뭐 결국 그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예. 비급여 한방 진료라든가 뭐 MRI라든가 혹은 뭐 도수 치료, 뭐 백내장 이와 같은 그 이런 비급여 진료들의 과잉 진료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그 실손보험에 대한 손해율이 작년 하반기 기준 130%까지 육박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고 네. 결국 이와 같은 이런 금융회사들은 저금리 기조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를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와 같은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그 보험료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나 싶은 네. 생각입니다. 사실 자동차 보험을 보험사들이 올리겠다라고 했을 때 금융당국이 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험사들이 그냥 뭐 강행을 하는 건가 보네요. 예, 당초는 강행 예정이었는데요. 소비자들의 원성이 좀 높아지고 또 금융당국이 이제 그 간곡하게 자제를 좀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 시기를 좀 보류하는 것 같아요. 좀 인상률도 늦추는 좀 방안이군요. 이제 줄이고요. 네. 그런 걸 좀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료 사실 손해율이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보험료에 올리는 가장 큰 주요 명분이 되고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엄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사들이 지난해 이제 손해율이 특히 자동차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위험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네. 비율, 이게 손해율이죠. 그게 이제 100% 이상 되는 이제 자동차 보험사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보험률이 당초에는 이제 그 이달에 3% 가량 좀 오르는 걸로 예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도 이달 말부터 한 최대 9%까지 오를 그러니까요. 걸로 예정이 됐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셨죠. 이제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과잉 진료 논란이 이러면서 네. 이제 보험료에 대한 그 손해율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그런 층의 명분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그 갑작스러운 이 그 보험료율 인상은 소비자들의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좀 그런 걸 좀 완화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또 현금 입출금기, ATM기 수수료까지 오른다고 하니까 너무 수수료 쉽게 인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ATM 그리고 이제 현금 자동 네네. 입출금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뭐 카드기, CD기라고 불리는 네네. 그 현금 입출금기의 그 수수료를 100원 내지 200원 인상을 해서 사실 기존에는 시간대별로 뭐 800원 내지 900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시간대하고 무관하게 예, 1,000원까지 지금 인상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이와 같은 수수료가 오르는 것은 사실 10년 만에 처음이긴 합니다. 네. 예. 근데 다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에 아무래도 그 모바일 기기 그리고 이런 비대면 거래가 많죠. 스마트폰이 보급이 증가되면서 예. 이런 그 간편 결제라든가 각종 페이 앱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현금을 굳이 가지고 안 다닐 쓰죠, 필요가 잘 없어지는 사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와 같은 기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적어지고 그리고 반면에 그 어떤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런 금융회사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이제 그 한국전자금융은 나이스그룹 계열사로서 사실 현재 그 전국에 약 7천여 개 정도 그 기계를 운영을 하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현재는 이제 신한은행과 의료은행과 이제 협의를 마친 상태인데 향후에 이제 다른 카드사하고도 이런 수수료 어떤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더 오르는 아무래도 걸 수도 있겠네요. 다른 전반적으로는 더 올라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보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물가다, 뭐 디플레 우려가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많이 해드렸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저물가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부는 뭐 물가 안정을 통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예, 지난해 사실 주요 경제 뉴스 중에 하나가 디플레이션의 공포였죠. 그렇죠. 그 맞아요. D의 공포 이렇게 얘기 많이 했는데 네.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물가가 낮아지는 현상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생활 물가는 오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표 물가하고 생활 물가의 이제 그 간극이 이제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렇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지표가 왜 낮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왜 이런 간극이 나타나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산정하는 그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정부가 발표하기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예. 거죠. 네. 통계청이 발표할 때 한 460개 이제 어떤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을 골라가지고 네. 그것들의 이제 가격들을 이제 평균 내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지표로만 지수화시키는 건데. 거기서 이제 가격을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라 가중치를 둬가지고 가중 평균합니다. 아. 가중치를 두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의 월별 그 평균 지출액을 고려해가지고 네. 지출액 큰 거를 이제 가중치를 둬가지고 그걸 이제 가중 평균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 기준 시점 대비 최근 어떤 시점에 그 백분율을 고려해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월별 얼마 올랐다, 연별 얼마 올랐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지난해 보게 되면 그 가중치 비중이 가장 높은 것들이 전세하고 사실은 월세 가격이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난해 평균적으로 보면 전세 같은 경우는 한 0.2% 올렸는데 월세 가격은 오히려 마이너스 0.4% 내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중치가 높은 거는 오히려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쌀이라든지 뭐 식자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품목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가중치가 낮다 보니까 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계산하는 거는 오히려 낮은데 생활 물가가 높은 적용이 제대로 안 그런 되는 이제 거네요. 상황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왜 이런 현상 생길 때 봤을 때 그 서민들의 소득이 많이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물가에 대한 갑작스러운 이제 그 상승 충격이 오히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체감 물가에 대한 인상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생활 물가가 상당히 그렇죠. 높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하나의 경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드 보복 이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이제 발길을 끄는 지 3년이 됐는데 다시 중국 관광객들이 오고 있어요. 예, 아유 반가운 소식이고요. 예. 최근에 그 인천 송도에서도 행사가 있었는데 네. 중국의 그 건강기능제 식품 제조사인 이융탕이라는 그 회사의 네. 직원들 약 5천여 명이 네. 이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예. 뭐 사실 그 지난 3년 전 그 한한령 사드 그 이후에 네. 좀 기간도 굉장히 좀 오래되기도 했고 네. 또 이번에 그 아무래도 그 어떤 규모 면에서 그렇죠. 한중 관계가 좀 해빙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고 뭐 예. 무엇보다도 중국 관광객은 사실 한국 국내의 어떤 그 유통업계의 큰 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와 같은 기대감은 뭐 감출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중국인 관광객이 단체로 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예, 5천 명이 이제 방문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이제 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500명인 줄 알았는데 아, 네. 5천 명이 5,000명.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이제 그 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특히 주목할 거는 개인 회원들이 아니고요. 네. 이게 어떤 회사 아까 말씀하시는 그 건강 웰빙 식품 중국에 이제 뭐 선양에 있다고 네. 합니다. 그 식품 회사의 그 임직원이라고 그래요. 네. 뭐 어떤 기업 회의 뭐 관광 목적으로 들어왔는데 네, 네. 그렇다 그러면 중국 정부 당국에서 그 동안에 이제 규제를 했던 그 한류 제한령이 조금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그렇죠. 측면에서 어떤 뭐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배경을 보게 되면은 올해 이제 한 3월 중에 그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중국 외교 소식통이 최근에 발표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 그런 그 중국 국가 주석이 한국을 발표하는 걸 계기에 맞춰 가지고 한한령이 좀 그 완화되는 어떤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결과적으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경제 효과가 있잖아요. 뭐 면세점 업계, 유통업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업계에서는 이제 중국 관광객이 차지하는 매출 비용이 뭐 거의 뭐 절반 이상 네. 훌쩍 넘기 때문에 당연히 그와 같은 기대감이 있고 또 반면에 이제 3월 사드 이후에는 그 굉장히 이제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또 끊기고 나서 매출이 급감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네. 그 자리를 사실상 지난 3년 동안 그 중국의 흔히 보따리상이라고 불리는 네. 그 따이공, 맞죠. 예, 네. 그들이 진짜 채우고 있는데 아무래도 따이공들은 인기 있는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할인율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따이공들의 방문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단체 관광객들을 선호하는 것은 뭐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 뭐 중국인들의 방문으로 우리 경제가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슈 엄태섭 변호사,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